교수는 저번에 전체 서양 철학사 둘로 나눠 설명을 했지. 서양 철학은 어느 거 어느 거로 나눠서 쭉 진행이 된다고. 한쪽 라인은 뭐, 한쪽 라인은 뭐. 짧게 내용을 합시다. 칸트 공리주의 어차피 이쪽 계열이기 때문에 금호는 처음 들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2학기 내내 서양 철학 할 거예요. 저는 1학기 때 동양 철학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동양 철학에서는 이런 그 이분법이 안 나와요. 왜냐면 동양 철학은 그냥 이론론이거든요. 전부 다. 근데 서양 철학은 딱 나랑 너랑, 그러니까 사회랑 개인, 그다음에 뭐 진리랑 뭐 감각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딱 나눠서 이원론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원론적으로 나눠서 사회의 흐름이 될 거예요. 뭐 알 필요는 없는데 이게 제일 첫 시간 수업할 때 내가 설명했지. 동양은 무슨 문화권이고 변호사 문화권이고 여기는 그 밀농사 문화권이기 때문에 여기는 공동체적인 사유 방식 뭐 이런 느낌이고 여기는 개인주의가 조금 동양보다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 같은 거 할 때도 우리는 성 먼저고 이름 오잖아. 날짜도 년, 월, 일 순으로 가잖아. 서양은 주소 나올 때도 주소가 작은 거에서 큰 거로 늘어나죠. 내가 제일 중요한 거야. 개인이 중요한 거. 이름이니까 먼저 오잖아요. 이해가니? 그래서 역설적으로 개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이 별로 안 중요한 동양에서는 이런 구분 자체가 없다고. 근데 서양에서는 개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단하고 개인을 따로 나눠서 봐요. 이해가니? 그래서 동양에서는 전부 다 이런 논이야. 나라는 개념 자체가 안 중요하다고. 자연과의 하나됨 이런 거 중요하잖아. 불교의 연기설 이런 개념이잖아. 그렇죠? 도가의 무의 자연, 노자 이런 거 얘기했던 거. 뭔 말인지 이해가지? 그래서 다 하나 뭉태서 쭉 가는 거기 때문에 이원론적으로 나랑 세계를 구분하지 않아. 근데 서양에서는 역설적으로 개인이 발달했기 때문에 세계랑 나랑 따로 나눠서 보는 거지. 그래서 조금 세계적 입장에서 나를 상대화해가지고 절대적 기준에서 보는 거를 이성, 사유 라인으로 쭉 내려갑니다. 여기는 감각과 경험 라인으로 쭉 가요. 여기는 절대적 진리 같은 걸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여기는 상대적 진리 같은 걸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여기는 감각 경험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너네는 앞으로 배울 거고 너네는 배웠지만 여기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전통을 처음 시작합니다. 쭉 밑으로 내려갔고 여기는 소피스트가 여기를 시작해서 중세 때는 이게 단절돼요. 안 나옵니다. 아, 미안. 헬레니즘부터.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을 개성한 게 스토아 학파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자연법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여기는 뭐 그 감각 이런 걸 좀 초월해가지고 이성이나 뭐 마음의 평안, 그 감정 이런 거 역할을 부정하는 식으로 나올 거고 여기서는 에피쿠루스 학파가 최초의 쾌락주의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는, 쾌락을 늘리는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감각 경험할 수 있는 거지. 쾌락, 행복, 고통 이런 거는. 그렇지. 이쪽 중시하는 쪽으로 쭉 가다가 중세가 되면 중세는 무슨 시대다? 중세는 무슨 시대였니 성주? 신앙 중심 시대였죠. 신이 지배하는 시대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성, 사유, 감각, 경험 이런 게 다 안 나요. 그냥 신앙이죠, 신앙. 신앙으로 쭉 뭉뚱그려져 있다가 중세가 뭘로 끝나? 뭐 시작하면서 중세가 끝나요? 르네상스 막 이런 거 하면서 중세가 끝나지. 그래서 다시 뭘로? 르네상스 뜻이 뭐예요? 르네상스? 리네이선트야. 태어난다. 네이센트가 태어난다는 뜻이거든.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뭘로? 신중심의 사회에서 인간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 인문주의가 부활할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뭐 인간 중심주의 이런 게 다시 등장하면서 여기는 다 신앙이라서 이성이든 사회든 감각이든 경험이든 안 중요해. 근대가 되면서 여기서 다시 너네 배웠던 뭐 데카르트 여기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얘기 나오는 거. 뭐 베이컨 이런 거. 합리론자는 거. 여기는 합리론자, 여기는 그 경험론자. 베이컨 아는 것이 힘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너네는 나중에 다 해야 돼. 미리 좀 따라오세요, 이거. 그래서 양쪽으로 좀 나눠서 간다는 거 정도만 뉘앙스를 잡아보세요. 여기는 합리론. 여기 스피노자가 같이 나와요.
이런 애들이 나올 거고 여기는 경험론인데 여기는 베이컨하고 그 스피노자니까 데카르트 스피노자 베이컨 휴문 이런 감정 주장주의 그리고 합리론 경험론으로 가다가 여기까지는 근세거든요. 근세 철학이야. 근대가 나오기 조금 전 철학이에요. 근대가 나오죠. 그리고 산업혁명쯤 해가지고 이제 중세랑 완전 달라지는 시대가 나오고 여기는 실학로 개척하고 뭐 절대왕정 뭐 이런 식입니다. 사회계약도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산업혁명 나오고 시민혁명 나오고 이제 절대왕정도 끝나고 자본가들이 주체로 등장하던 시기입니다. 여기가 근대 철학에서는 이쪽 계열에서는 음우론 칸트라는 인물이 나오고 결과론 공리주의라는 애이 나오는데 이 공리주의에 벤담하고 밀이라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오늘 여기 배울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는 그 이쪽 라인이잖아. 뭐 절대적 진리 뭐 이런 거 좀 강조하는 입장이잖아.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한 도덕 원칙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인간의 내면의 동기가 중요하다. 결과는 모르겠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만든 간에 좋은 결과가 될 수 있고 나쁜 결과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선 의지를 실시한 도덕 명령에 따르려는 도덕 법칙을 실현하는 그 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라면 무조건 선해 그런 거고 여기는 약간 감각 경험 이런 거 뭐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거란 말이야. 결과가 나와야 돼. 공리주의는 결과론입니다. 내가 어떤 의도로 무언가를 했든 간에 쾌락의 총량을 늘려주는 거 그걸 공리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최대다 수행 최대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공리를 늘려주는 어떤 행위가 결과적으로 모두의 사회 전체의 쾌락을 늘려주면 선한 거 아니면 악한 거 얘가 사회의 고통의 총량을 늘려 나쁜 거고 사회의 쾌락의 총량을 늘려주면 좋은 거 그러고 나서 이게 근대 딱 철학이 되고 나서 근대랑 현대를 가리는 기준은 뭐냐면 1, 2차 세계대전이에요. 세계대전을 딱 나와서 이성사유 라인은 없어요. 왜? 세계대전 무대가 어디였어? 전부 지금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지금? 유럽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여기는 이제 프랑스, 독일 이런 애들이고 대륙 계열이고 이쪽은 전부 영국 애들이거든요. 영국 합리론, 영국 그 결과론, 공리주의 뭐 이런 개념이야. 그렇기 때문에 1, 2차 세계대전 무대가 어디였어요? 유럽이었지 유럽. 이성에 대한 그 무언가를 다 박살납니다. 이성 사유에 대한 거. 그래서 요까지가 1, 2차 세계대전 전까지가 유럽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던 그 시기입니다. 벨 에포크라고 하는데 프랑스어로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뜻이 우리로 치면 뭐 세종 시기 같은 느낌입니다. 세종이 태평성대 뭐 광개토대왕 때 잘 나가던 전성기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유럽이 막 전 세계 식민지 막 개척하면서 와 유럽인 뭐 자부심 풍부하고 문명은 발전할 것이고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 역사는 진보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넘쳐나던 시기야. 근데 그런 믿음이 다 무너졌지. 그렇죠? 그래서 이성 사유는 박살나고 대신에 뭐 나오냐면 유럽에서 뭐가 나오냐면 실존주의라는 게 나와요. 실존주의. 여기도 감각, 경험, 이성 사유랑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직관 혹은 개인의 실존, 뭐 나의 직관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요 라인에서는 이제 개인적인 뭐 감각, 경험 이런 거보다 이것도 이제 진리를 찾으려는 다른 방법이거든요. 이것도 상대적이긴 하지만 그런 거 없고 그냥 내 개인의 실존이 중요하고 경험이 중요하고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의 좀 사유 방식이 나타나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랑 좀 관련될 거냐면 이 실존주의자들 중에 굉장히 예술 종사자들 비율이 높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이죠.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성이든 감각이든 경험이든 간에 약간 뭐 과학적 진리 탐구 뭐 이런 거 얘네들은 다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야. 감각 경험이지만 이런 게 이제 없다는 입장으로 가는 거죠. 실존주의에서는. 근데 감각 경험 라인은 어디로 이제는 실용주의로 이어질 겁니다.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미국에서 발달했거든요. 이거 감각 경험 라인은 어디서 발달했냐? 여기는 전부 다 영국이에요. 영국. 에피쿠루스 이후로 베이컨, 흉, 공리주의, 실용주의, 베이컨, 흉, 공리주의까지 전부 영국이에요. 그래서 대륙 합리론, 영국 경험론 막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딱 들어맞는 설명은 아닌데 영국이 식민지 개척하고 제일 활발하게 했던 나라잖아.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 경험하고 개척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아마 철학 사조에 조금 더 맞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영국에서는 이쪽 라인은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그래서 영미 철학이랑 그 영미 철학이랑 얘는 영미 철학인 거죠. 영국 미국 철학이랑 대륙 철학이 갈래가 완전 달라요. 영미 문학이랑 대륙 문학도 되게 갈래가 완전 다르고 느낌 뉘앙스 자체도 다르거든요. 근데 이쪽은 다 경험 뭐 감각 경험 이쪽 라인이라서 영국 식민지들이 미국이잖아. 미국에서 식민지들이. 근데 유럽은 지금 다 초토화돼가지고 이성은 맛이 갔는데 왜 여기서는 실용주의 같이 감각 경험 라인 이런 게 나올 수 있을까? 유럽이 초토화되고 나서 1, 2차 세계대전 딱 벌어지고 나서 유럽이 2등 국가로 내려오면서 세계 1위로 떠오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진리를 찾는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근데 경험으로 라인에서 보기 때문에 공리주의랑 좀 괴가 같습니다. 맥락이 같아요. 그래서 쓸모 있는 게 실용주의가 유용주의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이것도 공리주의도 유용성이라는 것도 번역이 되고 쓸모 있는 것만이 선이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거, 발전시킬 수 있는 거, 사회의 가치가 있는 것이 선이다. 이런 맥락으로 봐. 이거 무슨 맥락인지 알겠니? 따라오겠니? 이게 서양 철학 너네들 1학기 동안 배울 거 전체 내용 배워야 됩니다. 얘네가 이미 한번 아니었으면 내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했을 건데 얘네가 한번 들었어가지고 앞에 좀 간략하게 설명했어. 개별적인 내용들은 수업 하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어디를 볼 거냐면 오늘 여기를 볼 거야. 만약에 1시간 걸릴지 2시간 걸릴지 모르겠는데 1시간 혹은 2시간 안에 얘네들 내용을 좀 보고 너네들은 성수는 잘 쓰더라고 그 문화 앞에 걸 나올 거면 여기 나올 거야.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이쪽 파트를 나올 거야. 괜찮죠? 지우겠습니다. 이거 하나 적었죠 이거. 적어두세요 이 정도. 너는 뭐 필요는 없긴 하지. 이거는 한번 했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일단은 그 빈칸지 먼저 보자. 쪽지 그 프린트한 걸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규제로 봅시다. 너네는 이걸 아마 중간고사 거의 말쯤이나 잘하면 기말고사에 볼 수도 있는데 어차피 겨울방학에 전범위를 다 볼 거거든. 2학기 범위 전체를 다 볼 거기 때문에 중간에 어차피 들어가야 돼. 그래서 미리 봅니다. 오케이? 주머니. 자, 빈칸지 아까 나눠준 거예요. 어디 갔지? 여기 칸트 일부러 보이죠? 요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은 칸트가 딱 독일에서 등장하는 시기는 산업혁명 막 일어나고 요쪽 시기입니다. 산업혁명 어디서 위치랑 장소랑 시기가 없는 때야. 18세기 후반 영국, 이거 그냥 30으로 하죠. 18세기 후반 영국에 산업혁명이 나왔어. 칸트가 언제 태어났냐면은 1720 침을 투사다 이렇게. 그때 당시 과학계가 막 반면로 한민로 이렇게 경험로 합리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막 싸우고 있을 때 일침을 꽂은 투사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워버리면 1724년이면은 18세기 초반에 태어났지. 중후반을 살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격변의 시기라 가지고 산업혁명 막 일어나면서 과학 기술 막 이런 거에 대한 신뢰가 막 궁금하던 시기야. 이해가니? 그래서 철학의 위기가 찾아와요. 그 시기에. 단적으로 철학가의 사람들이 진학을 많이 안 한답니다. 지금처럼. 그래서 그 뭔가 이런 변화하는 시기에 철학이 뭔가 방침을 내려주고 이렇게 그 지침을 내려주고 막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학의 인기는 되게 시들시들해지고 그러는 걸 보고 그 철학의 과학화를 시도했던 인물이 칸트입니다. 칸트. 이 멘트가 좀 유명한 멘트가 있거든. 거기 보면은 의무론의 그 첫 번째 줄에 있죠. 생각할수록 점점 더 큰 감탄과 경외심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두 가지가 있다. 이 되게 유명한 이게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칸트 책에 나오는 표현이야. 이 표현이 되게 칸트 철학을 대표하는 문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칸트 고향 가잖아. 성벽 문에 들어갈 때 성벽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성문이 있을 거 아니야. 성문 들어갈 때 이 성문 여기 벽에다가 이렇게 쪽지를 해가지고 칸트 명언이 새겨져 있대.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그 경외심과 감탄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이고 이건 자연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도덕 법칙.
그래서 세 개가 두 가지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법칙. 그 중에 하나가 자연 법칙이고 과학 얘기하는 과학학문, 산업혁명 이런 거. 그리고 내 마음에도 그것처럼 과학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자연 법칙이 있는 것처럼 윤리에도 철학에도 도덕 법칙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 표현을 칸트에 대한 상징하는 멘트도 많이 나와요. 그 도덕 법칙이 뭐냐면 도덕 법칙이 선의지가 실천 의지가 인식한 도덕 법칙입니다. 내 마음이 따르는 거. 내가 이걸 되게 좀 추상적으로 말하거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야. 의지라든가 이성이라든가 실천 이성 혹은 순수 이성으로 이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걸 따르려는 실천 의지가 선의지. 이해가 요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야. 그래서 의지라든가 이성이라든가 실천 이성, 순수 이성 혹은 자유 의지 이런 거 다 긍정적인 개념으로 언급을 합니다. 칸트는. 그 내용들을 물어보시죠. 자, 동기론에서 1번이 선의지예요. 선의지. 이 선의지는 어떤 의지를 말하냐면 선의지만이 선하다라고 칸트가 멘트를 쳤거든요. 선의지는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실천하려는 자유의지를 말합니다.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죠.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 이게 선의지고 이 선의지만이 무조건적으로 선한 거예요. 나머지는 불순해요. 어떤 그걸 가지고 결과적으로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내놨다 그래도 선의지에 따른 게 아닌 어떤 도덕적인 행위는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얘가 얘는 동기론입니다. 동기. 무조건적으로 나의 그 행위의 원인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든 그걸 했니? 기부를 하면 그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보잖아. 왜 기부를 하셨나요? 물어가지고 기부를 하면 기분이가 좋거든요. 이러면은 그럼 당신은 도덕적이지 않군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왜? 기분이 좋다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한 거잖아. 다른 목적을 위해서. 선의지에 따르려는 것만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결과보다는 행위 동기가 중요하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2번이 의무의식입니다. 의무의식. 같은 말로 쓰여요. 의무의식. 의무의식에서 비롯되지 않은 행위는 의무에 부합되더라도 도덕적인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기부를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도덕적이라고 보지만 그게 선의지에 따라 도덕 법칙에 따르려는 의지에 따라 기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동정심이 생겨서 혹은 내 만족감을 위해 그런 건 도덕적인 게 아니라고. 그래서 도덕적이 부합하더라도 도덕적이 아니다. 자, 2번 의무의식은 자연적 경향성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경향성. 서양 철학에서 경향성은 대부분 좀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경향성이 뭐냐면 인간의 욕구나 본능 같은 거예요. 동양에서 말하는 본성론이야. 본성론. 그래서 정약용은 어땠니? 성수. 정약용 철학 배웠죠. 정약용은 경향성을 긍정할까 부정할까? 정약용 너네 했지 않냐 저번에? 금호? 정약용 인간의 욕구를 긍정했어 부정했어? 긍정했었잖아. 긍정했잖아. 왜? 기호지 기호. 기호가 욕구에서 비롯. 욕구가 기호에서 비롯잖아. 인간의 본성이 기호인데 얘는 영지의 기호, 형부의 기호를 다 포함하는 거지. 도덕적 욕구까지 욕구이기 때문에 나의 본능에 따르는 거, 나의 그 본래 본성에 따르는 거, 이 경향성은 영지의 도덕적인 기호까지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정약용은 경향성을 긍정할 거예요. 이해가니? 그 성수 그 저번에 그 뭐였냐? 아퀴나스 철학에서 자연법 철학에서 자연법을 따르는 게 선한 거잖아. 근데 그 자연법은 뭐에 따르는 거야? 인간의 자연적 성향을 따르는 거잖아. 그럼 경향성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아퀴나스도 긍정할 거야. 자, 공리주의. 조금 있다가 공리의 원칙이 최대다수의 시대 행동이거든. 쾌락을 따르는 게 올리는 게 선이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게 악이야. 그러면은 공리주의에서는 경향성을 긍정하고 부정하고. 연우야. 공리주의에서 쾌락을 증가시키는 게 선이고 고통을 증가시키는 게 악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공리주의에서는 경향성을 긍정할 거고 부정할 거야. 자, 인간의 경향성은 쾌락을 증가시키려고 합니까? 고통을 증가시키려고 합니까? 인간이 타고난 본성에서 쾌락을 추구하잖아. 당연히 쾌락을 좋아하니까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겠지. 쾌락을 올리려는 게 인간의 경향성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올려주는 게 선이라고 공리주의는 경향성을 긍정할 거야.
근데 칸트만 유독 경향성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자, 칸트의 민지야, 칸트의 도덕적인 개념은 뭐였어? 어떤 게 도덕적인 거랬어? 선의지를 따르는 거, 도덕 의무의식을 따르는 게 선이었잖아. 근데 인간의 본성은 어때? 의무의식을 실천하는데 방해하는 존재일 수 있단 말이야. 인간의 욕구나 욕망이라는 게. 이해가요? 그래서 경향성을 극복해야 돼요. 이거는 칸트의 특징입니다. 경향성 극복. 그래서 3번이 극복인데 본능적 욕구 같은 개념으로 나와있죠.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고 선의지를 따르려는 마음이 의무의식입니다. 같은 말이야. 선의지를 따르려는 그 마음이나 의지나 혹은 뭐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거나 같은 이걸 용어들을 구분하라고 하지는 않아. 다 긍정적이라는 의미 칸트에서 나온다. 이 정도 개념 말거든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그 이 G가 예를 들어입니다. exempligratia라는 뜻이고, 예를 들어서 개인의 만족감이나 동정심에 의한 기분은 의무이기 때문에 개인의 만족감이나 동정심에 의한 기분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게 도덕적이야? 의무이기 때문에 혹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기부를 해야 옳은 행동이야. 그래서 밑에 같은 거 Q 같은 질문이 나오시는 거.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행위는 의무의식에 비롯된 행위다. 맞아, 틀리죠?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행위는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이다. 맞을까, 틀릴까? X로 나와있죠. X로 나와있는데 왜 X일까요?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행위가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 아니야? 말이 좀 이런 식으로 나서 어려워요. 칸트 부분이 내용이 좀 어렵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말장난이 되게 심하게 나와요. 아까 얘기했죠.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더라도 의무의식에서 비롯되어야 도덕적인 행위야. 근데 의무의식에서 비롯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동정심 때문에 기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니? 동정심 때문에 기부를 하더라도 그거는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긴 하지만 기부를 하는 것 자체는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는 아닐 수 있는 거죠. 이해가니? 정모가 괜찮니? 따라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무의식에 부합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고. 기부를 하는 건 의무의식에 부합하는 행위란 말이야. 근데 하더라도 의무의식에서 비롯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동정심에서 기부를 한 거는 의무의식에는 부합하죠. 결과적으로 기부를 한 거잖아. 이해가니? 근데 내가 도덕법칙에 따르려는 의지 때문에 기부를 한 게 아니라 동정심 때문에 기부를 한 거라고.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이해가요, 이거? 그래서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더라도 의무의 의식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X야. 여러분 괜찮니 이거? 이해가요? 근데 이런 문제가 칸트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파이팅. 자, 밑에 의무론이죠. 아까는 동기론이었고 뭘 중시한다? 동기를 중시하는 거야.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내 행위의 원인이 중요한 거지. 내 마음, 선의지를 따르는 거, 그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거, 이런 게 나오는 거고. 밑에 의무론은 첫 번째 게 4번이 도덕법칙입니다. 도덕법칙. 도덕법칙은 이성적 존재가 따라야 할 절대적, 보편적, 객관적 실천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도덕법칙은 5번 실천 이성. 아까 이성, 의지 이런 거 다 긍정한다고 그랬어요. 자유의지 긍정할 거고, 그 다음에 선의지 긍정할 거고, 이성도 순수 이성, 실천 이성 이런 거 다 긍정합니다.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게 아리스토텔레스 원인이 뭐랬어? 왜 인간하고 동물이 다르지? 이성 때문이죠. 칸트도 같은 입장이에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실천 이성, 순수 이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어. 이해가요? 왜? 도덕법칙이 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동물은 실천 이성, 순수 이성이 없기 때문에 도덕법칙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 이해가요? 그래서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어. 동물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칸트 입장에서. 괜찮죠? 근데 나중에 공리주의에서는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가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어. 동물도 쾌락과 고통을 느끼죠. 그래서 동물 중심주의 뭐 이런 걸로 나중에 생활을 유리보면 나옵니다. 공리주의자들이. 그 내용은 이제 유사 내용은 조금 넘어서니까 넘어가고 조금 나오긴 해요. 나중에 심화할 때. 자, 5번이 아까 실천 이성이고, 그리고 자, 이 도덕법칙은 어떤 형식으로 제시가 되냐면 정언명령, 6번이 정언명령입니다. 정언명령 형식으로 제시가 됩니다.
미리 하시나 정원 명령이 어떤 게 정원 명령이냐? 정원 가원 명령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정원 명령입니다. 여기는 발을 정자를 쓰고 여기는 거짓 가짜를 씁니다.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쓰면 돼. 가짜 할 때 그 가짜 거짓가. 여기는 발을 정자니까 진짜 명령이고 여기는 가짜 명령이고 이해가요? 무슨 차이냐면 정원 명령은 무조건 명령된다. 무조건. 여기는 조건 명령. 그래서 정원 명령은 그냥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가원 명령은 뭐뭐 한다면 뭐뭐 하라 이렇게 조건 없는 거야. 근데 도덕 법칙이잖아. 법칙 자연 법칙 예를 들어 뭐 중력의 법칙이 있잖아. 중력의 법칙이 있는데 여기 내가 물건을 떨어뜨렸어. 그러면 물건이 어떤 조건이 붙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지. 허공에서 그냥 가만히 손을 넣으면은 그냥 조건 없이 떨어지는 거잖아. 뭐뭐 한다면 뭐뭐 하는 게 개념이 아니잖아. 이해가요? 일반적인 그냥 다른 명령은 가원 명령은 조건이 붙을 수 있어. 뭐뭐 하면 뭐 이렇게 뭐 수업을 열심히 들어라. 이거는 정원 명령이지. 근데 뭐 제쌤의 강의가 재미있다 수업을 열심히 들어라. 이런 거는 가원 명령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조건이 붙으면 안 돼. 조건이 있든 없든 간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되는 명령입니다.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뭐 토도 달지 말고 그냥 따라야 되는 거야. 이해가요? 그게 정원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도덕 법칙은 그냥 무조건 따른다는 형태로 법칙이니까 제시되는 거예요. 괜찮죠? 6번 정원 명령 형식으로 제시가 될 거고 일단 밑에 실천 이성부터 보시고 5번이 실천 이성이거든요. 실천 이성이 수립한 자율적으로 수립한 법칙. 이 실천 이성은 마땅히 해야 할 이거 단어들이 좀 교재에 나와 있는 용어 그대로 옮긴 거거든. 개념들이 좀 설명이 어렵죠. 설명이 어려운데 뉘앙스만 알면 이렇게까지만 세세하게 예를 들어서 뭐 마땅히 해야 할 스스로의 의지로 결단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가지고 뭐 실천 이성이다 이렇게 고르라고는 안 나올 거예요. 이해가요? 이런 개념들이 있고 칸트 개념이고 이게 긍정적인 개념이다. 아까 부정적인 개념은 뭐라고 아까? 뭘 극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냐? 뭐는 극복하랬어 칸트가? 경향성은 극복하랬어. 어느 게 긍정적이고 어느 게 부정적인 것만 알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실천 이성은 뭐냐면 보기만 보자.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스스로 의지로 결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실천 이성입니다. 내가 도덕 행위를 인식해가지고 행위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실천 이성이야. 이게 이게 동물들은 없고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도덕적 실천 의지를 규정하는 이성 여기 실천 이성이다. 여기 뭐 이런 거 알아두면 되고. 그리고 밑에 6번이 정원 명령인데 정원 명령은 무조건 명령입니다. 뭐뭐 하라. 근데 가원 명령은 조건 명령이지. 그래서 뭐뭐 하면 뭐뭐 하라 형태로 제시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원 명령 형식으로 제시되는 도덕 법칙 두 개가 있거든요. 밑에 두 개 있는데 보편주의 정식과 인격주의 정식 두 개가 나와 있죠. 근데 보편주의 정식은 어떻게 끝나요? 뭐뭐 한다면이 들어와 있어? 아니 있어. 그냥 뭐뭐 하라로 끝나지. 밑에 인격주의 정식도 그냥 뭐뭐 하라로 끝나죠. 정원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니? 정목이 따라오겠니? 조건이 안 붙어 있잖아. 뭐뭐 할 때 뭐뭐 하라가 아니잖아. 그냥 뭐뭐 하라만 나오니까 정원 명령이라고. 정원 명령이 두 개라고. 두 개가 뭐야? 인격주의 정식과 보편주의 정식인데 이거 두 개는 외워야 돼요. 앞에 거는 그냥 뉘앙스만 알면 되는데 이거 두 개는 달달달 외워야 되게 중요하다. 이런 두 개는 별표 하나 쳐놔라. 정원 명령에 별표 치고 아니 보편주의 정식이나 인격주의 정식에 둘 다 별표 쳐놔. 문장을 외워야 된다 이거는. 자, 보편주의 정식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내 의지의 경륜이 혹은 내 의지의 준칙이 이렇게 되면 내 의지의 준칙, 내 의지의 경륜이 준칙이 이 준칙은 개인의 주관적 행위 원칙을 준칙이라고 해요.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7번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보편적 입법. 준칙은 그냥 개인이 뭐 하는 어떤 뭐 원칙 같은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는 10시에 학원 고등관 수업이 끝나면은
바로 태릉 식당에 식사하러 가거든요. 10시에. 그게 나의 행위 원칙이야. 이해가니? 근데 이거를 보편적 입법으로 했을 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원칙을 따라야 된다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이 원칙을 따랐을 때 모순이 없어요. 이 원칙을 지킬 수 있을 때 정언명령으로 그러니까 도덕 법칙이 될 자격을 가져요. 이해가니? 근데 내가 이렇게 뭐 10시에 수업이 끝났을 때 태릉식당에 간다. 근데 10시에 수업이 끝났을 때 제일학원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수업 10시에 뭔가 수업이 끝났을 때 태릉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못 가죠. 갈 수가 없잖아. 물리적으로. 공간도 부족하고 이게 물리적 여건도 안 되잖아. 그러면 이 원칙은 정언명령이 될 수가 없어. 이해가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했을 때 이게 물리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 그거는 도덕 법칙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해갑니까? 첫 번째 원칙이야. 그래서 이 사례를 뭘로 들면 거짓말을 들면 거짓말. 모든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해. 그러면은 애초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뭐가 거짓말이고 뭐가 진실이고 이 의미가 없어져요. 뭔 말인지 이해가니?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잖아. 뭐 진실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 이 진실이고 거짓말이라는 게 거짓말에게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고. 진실이 없어지니까. 거짓말은 진실이 있고 일부는 거짓말을 얘기하고 그 일부는 진실을 얘기할 때 거짓말의 의미가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죠?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면 거짓말이라는 용어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고. 이게 논리적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다는 도덕 법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행위하는 원칙을 전부 다한테 적용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 얘는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는 거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Q 첫 번째 거 보자. 개인의 준칙에 따라 행해야 한다. 맞아, 틀려. 개인의 준칙에 따라. 준칙은 뭐야? 개인의 행위 원칙이라고 했죠. 그럼 개인의 준칙에 따라 행위하는 거 맞아, 틀려? 준칙은 도덕 법칙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여기에 따라 모두 행위하라는 건 아니지. 뭐에 따라 행위하라고? 도덕 법칙에 따라 행위하라 했잖아. 이해가죠? 준칙에 따라 행위하는 건 아니야. 괜찮죠? 개인의 행위 원칙이니까. 근데 밑에 보면 개인의 준칙이 보편적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 이건 맞아, 틀려. 내 개인의 행위 원칙이지만 이걸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이 했을 때 모순이 없으면은 도덕 법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될 수는 있는 거니까 온 거지. 민지 따라오겠니? 좋습니다. 말이 되게 요 칸트 보니 특히 좀 말장난이 심해요. 좀 잘 따라오십시오. 어쩔 수 없다 여기. 그리고 두 번째 정식, 보편주의 정식은 뭐라고? 내 개인의 행위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 이게 첫 번째 거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이게 인격주의 정식입니다. 자, 아까 도덕적 행위 주체를 누구 만든다고 칸트는? 인간만,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천적 순수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도덕 법칙이 뭔지를 알 수 있고 그 도덕 법칙이 뭔지 알 수 있는 거를 알게 된 거를 실천할 수 있는 게 인간뿐이니까. 이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 목적으로 하면 돼요. 동물은 목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어요. 인간은. 근데 인간은 반드시 목적으로 대해야 돼요. 이해가요? 근데 성질가 이런 성질가 나옵니다. 자, 인간은 다른 이성적 존재자들을 결코 수단. 잠깐만. 8번은 동시에 목적이라고 적으세요. 동시에 목적이거든요. 8번은. 자, 모든 사람의 인격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요거는 실제 칸트 책에 쓰여 있는 멘트고 기출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밑에. 자, 인간은 다른 이성적 존재자들을 결코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왜 틀렸을까? 왜 목적으로 대하지 말라면 할까? 결코 목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틀렸을까요? 동시에 목적이죠. 동시에 목적. 뭔 얘기냐면은 말이 되게 어렵게 돼 있는데 수단으로만 대해서는 안 된다. 수단으로도 대하고 목적으로도 대하는 건 돼요. 말장난이죠. 자, 너네가 여기 왜 수업에 와 있어요? 나를 지금 뭘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너네를 뭘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지? 강의를 이렇게 막 하고 수업 사실은 뭐 수강한다 그래서 정규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너네 온다 그래서 내 월급이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뭐
인당 해봤자 뭐 몇만 원 정도 올라가는데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아. 근데 여튼 너네를 이렇게 막 수업을 불러가지고 그 열심히 막 가르치고 하는 거는 내가 너네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거잖아. 너네도 이렇게 와가지고 수업을 막 열심히 듣고 있는 거는 성적 향상 수단으로 나를 이용하는 거잖아. 도덕적인 거야 아닌 거야? 이거 자체로만 하면 도덕적인 게 아니야. 이해가요? 수단으로만 대하면. 근데 내가 너네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동시에 뭐 그래도 내가 이제 그 가르치는 수강생으로서 약간 신경도 쓰고 막 관심도 가지고 숙제도 해주고 검사도 하고 4시간 들어가서 교재 연구도 하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있는 거죠. 괜찮니? 이거는 괜찮다고. 이거는 괜찮다고. 너네가 나를 성적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지만 동시에 선생으로서 아 졸리지만 좀 피곤하지만 또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하고 있으니까 뭐 그 좀 안 졸고 혹은 정신 멍 안 때리고 좀 열심히 들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성적 상승을 위한 수단도 있지만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는 건 괜찮다. 그래서 여기 모든 사람의 인격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는데 인격주의 정신은 결코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아니야.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면은 수단으로 대해도 괜찮아요. 근데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 없이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건 안 돼. 그거는 비도덕적인 행동입니다. 괜찮죠? 위에 인격주의 정식, 뭐 보편주의 정식 할 때 정식이라는 뜻은 뭐 일정하게 정한 방식이나 격식 같은 걸 정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를 써요. 자, 그리고 밑에 쭉 같은 말인데 위에 나오는 단어들만 기억해놔. 이거는 뭐 어떤 용어고 이거는 어떤 용어로 구분을 하지 않아. 근데 도덕적 행위가 뭐냐고 했을 때 1번이 약간 이게 쭉 같은 위에 거 쓴 거거든. 1번 선의지의 지배를 받는 행위입니다. 이런 제지문이 선지로 나와요. 요런 용어들이 선지로 나와. 선의지의 지배를 받는 행위는 선함이야. 그리고 의무의식이 동기가 된 행위 혹은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인 겁니다. 그리고 3번 도덕 법칙에 대한 자발적 존중에서 비롯된 행위는 선한 거야. 그리고 4번 실천 이성의 명령을 따르는 행위는 선한 겁니다. 아 그리고 위에 저기 저 도덕법칙 4번 저 위에 4번에서 위에 5번에서 밑에 자율적으로 수립한 법칙에 자율적에만 밑줄 꺼내세요. 누가 법칙을 수립한다는 거예요? 실천 이성 혼자서 내 스스로 내린다는 거야. 남한테 명령을 받아서 아닙니다. 이것도 뭐 타율적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식으로 나와. 도덕 법칙에 의해 뭐 지배받는다 뭐 이런 거 그냥 내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배를 받는 것도 타율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선지에 종종 나와가지고 또 얘기를 언급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다시 저 밑에 내려가서 밑에 5번 도덕적 행위 4번이네. 4번 아까 실천 이성의 명령을 따르는 행위였고 5번이 6번 돼 있는 거 정언 명령을 따르는 행위 이런 게 전부 다 뭐라고? 도덕적 행위입니다. 도덕적 행위. 이게 칸트 내용 전체예요. 근데 칸트 선지가 너무 어렵게 나와서 내용을 한번 봅시다. 1분 남았는데 5분 있다가 이거 교과서 내용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페이지 196조 아니다 몇 페이지냐? 180조 음으론 의미 특징 칸트 윤리사상 두 가지 법칙 자연법칙 도덕법칙 있고 도덕법칙에다가 오직 인간만이 따를 수 있는 법칙 뭐에 의해 세워졌다? 실천 이성에 세워진 거는 밑줄 거라 실천 이성에 의해 세워진 거 도덕법칙 밑줄 긋고 실천 이성에 의해 세워진 거 실천 이성을 누구만 가지고 있어? 인간만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인간만이 따를 수 있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칸트한테 별로 가치가 없어요. 공리주의랑 차이의 이점입니다. 공리주의에서는 쾌락, 고통을 느끼는 존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동물도 가치가 있다고 봐. 밑에 선의지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에서 행위를 실천하려는 마음가짐이고 무조건적으로 선한 거다. 자,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에서 선의지에 따르는 행위만이 도덕적 행동이다. 선의지에 따르는 의무에 따르는 행위만이 도덕적 행동이죠. 밑쪽으로 꼭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정언명령 5번의 정언명령 별표 쳐놓은 거 봅시다. 자, 정언명령 무조건 뭐뭐 하라와 같은 절대적인 명령이고 두 가지 있죠.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 이게 뭐겠냐? 아까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이 보편주의 정식이에요. 보편주의 정식 밑에 있죠. 보편주의에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외우세요 문장. 보편주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위에 인간 존엄성의 정신이 뭐겠니? 이게 인격주의 정신이에요. 모든 인간은 동시에 목적을 배워가지고 둘 다 문장을 외웁니다. 이거는 자주 나오고 이 문장 자체를 쓰라고도 해. 이번에 덕성요고 생률이긴 한데 생률에도 칸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칸트에서 요 보편주의 정식 그대로 쓰라고 나왔어요. 주관식. 그래서 문장 자체를 이것까지는 다 외워둡니다. 현대 칸트주의는 2학기 때 합니다.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여기까지 막 이런 거 세세하게 좀 넘어갈 시험에 잘 안 나오기도 하고 현대 칸트주의. 그리고 저기 다시 돌아가서 프린트 제일 뒤에 보면은 제일 뒤까지는 아니고 111페이지죠. 111페이지에 칸트 의무론 OX 선택하시는 거죠. 자, 칸트는 보고 있니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칸트가 진짜 킬링 파트들이 많은데 조금 더 선지를 많이 좀 넣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찾았다. 찾으면은 진짜 어려운 선지들이 많거든 칸트가. 2학기 때 시간 되면 좀 더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자,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된 준칙에 따라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맞니?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된 준칙에 따라 행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경향성은 어떤 존재라고 어떤 대상이라고? 극복 대상이야. 극복 대상. 얘는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 같은 건 뭐에 따르기 위해? 도덕 법칙에 따르기 위해. 그래서 1번은 X고 2번 칸트는 선한 목적을 위해 조건적인 명령에 따라야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건적인 명령은 뭐예요? 무슨 명령이야? 조건적인 명령. 어떤 게 조건적인 명령입니까? 가업명령. 가업명령 아니라 뭐에 따라야 된다고? 정업명령. 정업명령에 따라야 돼. 정업명령은 무조건 명령이잖아. 조건적인 명령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명령에 따라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로 바꿔야 돼. 그리고 선한 목적을 위해 자체 문장 자체가 잘못됐네. 선한 목적을 위하면 되면 안 돼. 선한 목적은 하면 안 돼요. 얘는 동기론이죠.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하는 행위 자체, 의무의식에 따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문장 자체가 좀 뭐가 문제가 많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도 틀렸고 무조건적인 명령에 따라 행해야 한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3번 칸트는 개인의 준칙은 보편적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될 수 있죠. 될 수 있죠. 어떻게 바꾸면 돼요? 그냥 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 뭐 하면 돼? 개인의 준칙이 보편화할 수 있으면 되잖아. 보편화할 수 있으면 도덕 법칙이 될 수도 있는 거지. 4번 칸트는 의무와 일치하는 행위는 항상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본다. 맞아 틀려? 칸트는 의무와 일치하는 행위는 항상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미서야 맞을까 틀릴까? 의무와 일치하는 행위는 X지 X 왜 X야? 아까 나왔잖아. 의무와 일치하는 행위더라도 동기가 불순하는 거, 동기가 뭐 동정심 이런 거, 자기만족 이런 거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의무와 일치하더라도 부합하더라도 도덕적인 게 아니라고. 도덕적 가치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의무에 일치하더라도. 그래서 틀렸고. 자, 5번 의무의식에서 비롯되지 않는 행위도 도덕적 행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위랑 반대네요. 의무의식에서 비롯되지 않는 행위, 그러니까 의무와 일치하는 행위는 항상 도덕적 가치를 가지지는 않아. 그러면 의무의식에서 비롯되지 않는 행위도 도덕적 행위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저분? 아니지. 무조건 의무의식에서 비롯되어야 도덕적 법칙이야. 이런 식으로 약간 선지들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아. 칸트는 특히나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의무의식에서 비롯되고 반드시 선의지에 따라야 돼. 그래서 5번은 X고 의무의식에서 비롯되지 않은 행위는 도덕적 행위일 수가 없습니다. 6번 칸트는 행위자의 성품을 기준으로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이거는 너네 그 근본은 아직 아리스토텔레스는 안 배웠는데 성수는 아리스토텔레스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윤리로 계승됐다 기억나니? 덕윤리. 이거 칸트랑 공리주의 나올 때 같이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공리주의랑 미리 합시다. 칸트랑
얘는 의무론이고 얘는 결과론인데 얘네들이 공통점으로 나오는 게 있어. 개별 행위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행위자는 모르겠고 이 행위자가 어떤 행위자든 간에 뭐 범죄자가 착한 일을 하면 선한 거잖아. 범죄자가 선의지에 따르면 선한 거야. 이해가니? 범죄자가 그 사회 다수의 공리를 올려줘 그럼 선한 거야. 근데 덕윤리에서는 개별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의 성품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행위자 중심 윤리라고 불러요. 여기는 행위 중심 윤리라고 부르고. 그래서 요 표현이야. 행위자의 성품을 기준으로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해야 된다. 요거는 아리스토텔레스나 혹은 뭐 맥킨타이어 이런 거에 덕윤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덕윤리가 나중에 맥킨타이어가 얘네 둘이를 까면서 나올 거예요. 야, 의무론이든 공리주의든 결과론이든 간에 전부 다 행위 중심 윤리 아니냐. 근데 사회마다 행위 뭐 바람직하게 여기는 행위는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 그냥 이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행위자의 행동을 기준으로 도덕적이고 안 도덕적인 걸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슬람교에서는 소고기 먹는 거 비도덕적인 일이잖아. 그러면 그 사회에서 도덕적인 행위자라고 지칭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고 개별 행위가 도덕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자 이런 거야. 행위자 중심. 뭐 나중에 나오는 개념이죠. 미리 했습니다. 행위자 성품 어쩌고는 전부 다 덕윤리. 넘기고 7번. 칸트는 자연적 강제성을 극복하여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할 것을 강조한다. 맞니? 자연적 경향성 극복은 맞지. 자유의지는 맞아 틀려. 실천의지는 긍정적인 거잖아. 자유의지도 긍정적인 거예요. 자유의지도 긍정적인 거예요. 이성, 의지 이런 거 다 긍정했다고. 이 자유의지가 실천의지까지 포함하는 긍정적이에요. 내 스스로 자율적으로 성립한 그거잖아. 그 실천 이성이 도덕 법칙도 자율적으로 성립한 법칙이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 도덕 뭐 법칙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유의지도 긍정적인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할 것도 강조했다. 맞는 표현이고. 자, 칸트는 이성적 존재는 스스로 도덕 법칙의 수립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수립할 수 있는 존재지. 수립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 배운 내용 가지고 좀 추론하기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인간만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칸트에 따르면. 그래서 그런 명령을 수립하고 그 명령에 따라 선한 행동을 살라고 칸트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리고 9번. 칸트는 도덕적 판단이나 행위의 원천은 이성이어야 한다고 본다. 맞니? 맞겠죠? 이성 되게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이니까. 여기 이성은 뭐 실천 이성이나 순수 이성 같은 거, 도덕 법칙을 인식하고 그 도덕 법칙을 행위로 옮길 수 있는 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표현이다. 다시 앞으로 쭉 넘어가서 공리주의로 가겠습니다. 성수를 근거가 따로 진도를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일단 뽑아왔는데 공리주의로 갑니다. 페이지는 107쪽. 공리주의를 일단 세 개로 나누어서 볼 겁니다. 행위 공리주의, 규칙 공리주의, 선호 공리주의인데 처음 나온 공리주의는 행위 공리주의만 그 처음에 나온 공리주의예요. 칸트랑 같은 시대에 나온 공리주의. 그거를 그래서 고전적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옛날 옛적 공리주의. 근데 이 옛날 옛적 공리주의에 뭐 시간이 좀 흐르면서 이런 비판적으로 비판을 받기도 해서 그걸 좀 수정하려고 나온 공리주의가 밑에 나오는 그 규칙 공리주의랑 선호 공리주의입니다. 오케이? 공리주의 봅시다. 여기는 학자가 2명 나오는데 벤담하고 밀이 나와요. 벤담이 먼저 공리주의라는 걸 창안했고 어떻게 보면 밀이 그 제자예요. 그래서 그걸 이 공리주의를 좀 창조적으로 발전 개선한 겁니다. 벤담이 그 실제로 되게 공리주의에 맞는 삶을 산 사람이기도 해. 그래서 사회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스스로 살면서도 어떻게 하면 좀 뭐 행복을 늘릴 수 있을까, 사회 전체가 좀 쾌락이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거 되게 고민하면서 살았고, 죽어서도 예전에는 다 뭐 위인들 뭐 성인들 죽으면은 막 되게 성대하게 장례식 치르고 막 그런 거 했잖아. 그런 거 되게 이름난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사회적인 뭐 장례식 이런 거 좀 치를 수도 있었거든.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비용 낭비잖아.
그리고 자기를 생각하면서 이 공리주의 정신을 되게 떠올리라고 일단 자기네 장기들은 다 기증했어. 눈 기증하고 막 심장 기증하고 폐 기증하고 이런 거 다 공리를 늘리려고 기증하고 그리고 내 머리만 대형 박물관에 있어. 대형 박물관 가면 벤담 머리만 박제돼서 있거든요. 내 얼굴을 보면서 이 공리주의 정신을 되새기고 그래서 사회 전체적인 공리를 올려라 하면서 자기 머리만 박제하라고 했습니다. 전시해가지고 실제로 공리주의 정신에 따라 살다 한 사람. 근데 얘가 제시한 그 도덕적 행위의 기준은 이거예요. 공리의 원리라고 합니다. 공리의 원리. 참고로 이 공리의 공자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의 이익은 아닙니다. 요 공자는. 그래서 공공할 때 공자는 공공의 이익 할 때 요 공자인데 여기 공자는 그 장인 공자를 써요.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그 유용성 혹은 뭐 효용성 이런 거랑 같은 개념이야. 근데 최대 다수의 재생목이니까 같은 개념을 봅시다. 뭐 이걸 가지고 용어를 묻진 않으니까. 유용주의, 뭐 효용주의 이런 뜻이야. 사실 공리주의 뜻은. 그래서 2번에다가 1번은 벤담이라고 쓰고요. 벤담. 양적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를 창하는 사람인데 이때는 쾌락의 양이 많고 적고만 딱 얘기해요. 쾌락의 질이 어떻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양적 공리주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벤담 생전에는 공리주의밖에 없었는데 그걸 이제 미일이라는 사람이 나는 질적 공리주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벤담이 양적 공리주의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벤담이 제시한 공리의 원리는 뭐냐면 2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이걸 공리의 원리라고 불러요. 2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래서 사회적 유용성을 늘리는 행위가 도덕적인 겁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행복감, 쾌락감, 효용성 이런 걸 늘리면은 그게 도덕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벤담에 따르면 모든 쾌락은 양적 차이만 존재합니다. 질적 쾌락 이런 거 얘기를 안 했지. 미리 얘기할 거고. 그래서 모든 쾌락은 양적 차이만 존재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냐면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이 쾌락 계산법입니다. 쾌락 계산법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 쾌락 계산법에 따라 계산을 해서 쾌락의 양이 늘어나면은 도덕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쾌락 계산 7가지 기준은 내신이니까 외우세요. 처음에는 좀 안 외우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외워야 되나 싶었는데 오산 고 기출에 나왔어. 오산 고3이긴 한데 오산이 좀 어렵게 나오는 편이거든. 오산 고3에 주관식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두 문자만 따서 외웁시다. 이게 여러 번 언급하니까 애들이 그냥 입에 익어가지고 되더라. 광지학근 다순법입니다. 이렇게 외워놔요. 강지학근 다순법 두 번만 읽읍시다. 강지학근 다순법. 강지학근 다순법 두 번만 읽읍시다 얘들아. 강지학근 다순법. 학근 다순법. 강지학근 다순법. 강지학근 다순법이야. 내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얘기를 하면 너네가 뒤에라도 좀 읽으라고. 따라하면 제일 좋은데 안 따라하면 강은 강도입니다. 강도. 그래서 4번이 강도, 5번이 지속성. 뒤에 다 나와있긴 하거든.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가산성, 순수성, 범주예요. 범위 혹은 범주. 적으세요. 이거 다 외워야 된다. 내신은 다 외워야. 주관식에 나와서 나도 좀 깜놀했는데 외우라고 하긴 했었거든. 근데 이렇게까지 나올까 싶었는데 나오더라고. 그래서 다 외웁니다. 원래 빈칸이 안 뚫려 있어서요. 뭐 오산고 수업 때까지. 네, 오산고 기출에 나오길래 급하게 들었습니다.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가산성, 순수성, 범주, 범위 이런 거. 그래서 강도가 강해야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00만 원을 기부하는 것보다 1000만 원을 기부하면 사회 효용성이 늘어나겠죠. 이해가니? 강도가 높은 거. 지속성. 내가 한 달만 기부를 한 번 하는 것보다 뭐 10달 동안 꾸준히 기부를 하는 게 사회적 효용이 더 늘어나겠지. 지속성. 사실 이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생륜 나오면은 그 베카리아랑 뭐 사형제 찬성 반대 이런 게 나와. 베카리아가 강도를 사형제는 강도는 강한데 지속성이 떨어지고 종신 노역형 이런 거 시키면은 그 사형은 한 번에 딱 이펙트는 강하잖아. 지속성이 없지 근데 사형은. 근데 종신 노역형을 시키면은 강도는 떨어지는데 지속성이 높으니까
정신교육도 범죄가 효과가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나오거든 사형제에서. 요거 벤담 이거 쾌락 계산법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 강도, 지속성, 이런 거 확실성, 확실하게. 그리고 그 내가 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쾌락이 늘어날 수도 있고 안 늘어날 수도 있고, 얘가 뭐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거 말고 확실하게 딱 반응이 올 것 같은 거 그런 거야. 그리고 근접성, 내가 최대한 가까이 그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없고, 내가 이 행위를 하는 게 사회 행복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근접성이 이런 얘기고. 다른성은 뭐 생산량이 많은 거. 그다음에 순수성은 그 쾌락의 양이 막 늘어날 때 뭐 순수한 쾌락, 뭐 좀 안 순수한 쾌락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범위는 넓은 범위에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다 외우세요, 이거. 7개가 있다. 이게 뭐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강지합근 다순범, 강지합근 다순범 외우십시오. 자, 그리고 요 멘트가 벤담 키워드로 나와요. 자주 나옵니다.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 혹은 군주라는 표현도 나오고, 두 군주 혹은 두 주인의 발밑에 두었다, 혹은 지배하에 두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온다. 누구 거라고? 벤담이야, 벤담. 쾌락이랑 고통이라는 건 되게 강조 많이 한 거죠. 이해가죠? 자, 그런데 제자가 밀이거든.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인데, 얘가 질적 공리주의를 들고 온 이유는 양만 계산했다 이거죠. 양만 계산했다. 그래서 쾌락의 질적 차이를 뭐 떡볶이를 먹어서 얻는 쾌락이나 기부를 해서 얻는 쾌락이나 똑같이 본 거죠. 근데 내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보다, 혹은 뭐 타인을 위해 하는 것보다 쾌락의 차이가 있다고,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밀은. 그걸 고려하지 않았다 라면서 벤담을 비판할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쾌락의 질적 차이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나온 게 11번 밀이라는 사람이에요. 밀 11번에 밀 적으세요. 벤담과 밀이 공리주의자, 고전적 공리주의예요. 자, 밀은 벤담의 쾌락주의를 비판적으로 계승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비판적으로 계승했다는 거는 하여튼 공리주의를 그대로 들고 왔다는 건데, 공리주의를 들고 온 거면은 공리의 원리를 똑같이 인정을 합니다. 얘가 벤담을 비판했다 그래서 공리의 원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주의를 하세요. 얘도 최대 다수의 세대 행복 나오면은 공통점이야, 공통점. 이해가죠? 공리의 원리 혹은 최대 다수의 세대 행복 이런 거 나왔을 때 칸트든 그러니까 그 벤담이든 밀이든 둘 다 공통점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차이냐면 12번 정신적 쾌락이 감각적 쾌락보다 우월하다고 했어. 우월하다. 감각적 쾌락은 열등한 거고, 정신적 쾌락은 우월하고 고상하고 더 좋은 쾌락인 거죠. 근데 이 정신적 쾌락을 성수는 배웠잖아. 너네는 나올 거니까 외워두세요. 정신적 쾌락을 육체적 쾌락보다 더 우월하다고, 좋다고 본 다른 철학자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에피쿠르스가 정신적 쾌락을 육체적 쾌락보다 우월하다고 했어요. 왜? 육체적 쾌락은 너무 과도하게 추구하면은 오히려 고통을 늘린다는 거죠. 맥락은 좀 다르긴 한데, 얘는 그냥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맥락은 좀 다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정신적 쾌락이 육체적 쾌락보다 더 좋은 쾌락을 봅니다. 둘 다 공통점이야. 공통선으로 몇 번 나왔다 이거는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같으면은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근데 뭐 범위가 같을지 안 같을지는 몰라요. 밑에 합리적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을 통해 질적 쾌락이 뭐라고 인식할 수 있다. 뭘 통해서 인식하냐면은 경험에만 위주로 보내서 경험. 자, 질이 높은 쾌락이 있고 질이 낮은 쾌락이 있는 거지. 이 질이 높은지 낮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 두 가지 쾌락을 한 사람 많은 사람들한테 두 가지 쾌락을 둘 다 경험을 시켜. 그러면 떡볶이를 먹는 한 사람들한테 뭐 모든 사람들한테 전부 다 떡볶이를 먹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책을 읽으라고 해요. 그러면 둘 다 경험을 해보잖아. 떡볶이를 먹는 사람, 그러니까 떡볶이와 책을 둘 다 읽어본 사람은 전부 책을 읽는 거라고 선택할 거라고 본 거야. 밀 입장에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떡볶이와 책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면 모두가 책을 읽을 거고, 경험을 해보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쾌락이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에요.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경험을 통해서 인식한다가 이렇게 정답 손지로 이렇게 기출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애들이 질문해가지고,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 양적으로 많은 쾌락인 건 아니야. 이해가니? 공리의 원리를 계승했는데
뭐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 양이 질적으로 낮은 쾌락보다 양이 더 많아가지고 이 좀 양 조금만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 요 정도 해도 양이 요 안에는 양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거를 추구하면은 양이 총량이 더 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이해가니? 양이랑 별개로 질이 높고 질이 낮은 쾌락이 있는 거고 질이 높은 쾌락의 총량을 늘리는 거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리고 아까 위에 인류는 고통이와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 혹은 두 주인의 지배 이런 표현은 그 벤담 표현이고 밀은 어떤 표현이 자주 나오냐면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 이게 밀 키워드로 나옵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밀이 한 얘기예요. 밀이 이때 처음 근데 이거 보면은 실제로도 밀이 좀 자유주의자고 정치 엘리트이기도 하고 좀 잘 나갔던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비판을 받는다고 엘리트주의로 그런다는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작년 24년 EBS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엘리트주의가 그런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위에 벤담과 밀의 공통점입니다. 이런 거 맨날 나오는 거 차이점, 공통점 나오는 게 되게 좀 어려운 내용으로 나오죠. 공통점인데 둘 다 공리의 원리를 인정하는 거지. 공리의 원리가 뭐라고?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그걸 둘 다 인정하는 거고 이 공리의 원리를 얘네들은 어디에 적용시키냐면 개별 행위에 적용시킵니다. 개별 행위 13번이 개별 행위입니다. 아씨 또 이거 틀렸네. 이렇게 13번이 아니라 그 밑에는 14번입니다. 13번에 두 개 적어 놓으세요. 위에 13번은 개별 행위고 밑에 13번은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밑에 13번은 쾌락주의. 왜 쾌락주의냐면 쾌락이 선이고 고통이 악인 거죠. 삶의 목적은 행복인데 이 행복은 쾌락이랑 같은 말입니다. 쾌락의 총량을 늘리는 게 행복을 늘리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개인의 행복을 늘리는 게 도덕적인 거거든. 근데 단순히 개인의 행복만 늘리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사회 전체 행복을 늘리는 게 도덕적인 거라서 개인적 쾌락주의가 아니고 보편적 쾌락주의라고 해요. 보편적 쾌락주의. 그래서 이런 표현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사회 전체의 행복을 늘리는 게 목표잖아. 사회 전체의 행복을 늘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사익과 공익의 조화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자, 이제 국가에서 정책을 운영할 때 국가가 도덕적인 국가를 만들려면 정부에서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켜줘야 돼요. 왜?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켜줘야 사회 전체의 이익이 증진되는 거니까.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개인을 위해 준다는 게 사회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개인을 위해 준 거라서 두 개를 조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야. 이때 뭐 어떤 시기였냐면은 자본주의 막 공산주의 나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입니다. 자본주의 막 해가지고 막 어린이 노동 막 이런 거 막 나오고 자본가들이 이익하면서 노동자들이 되게 힘드니까 사회주의 막 이런 거 나와가지고 개인보다는 뭐 집단 이런 거 막 얘기하고 있던 때야. 그래서 얘네 둘이를 나름 절충하려고 했던 게 요 결과예요. 그래서 개인 이익 추구하는 건 자본주의고 사회 이익을 추구하는 거는 사회 이익만 추구하는 거잖아. 사회주의. 그런 거 말고 사익과 개인의 이익을 늘려주는 게 사회 이익 총량을 늘려주는 거니까 두 개를 좀 조화시키자. 이런 맥락에서 나오고 사익과 공익의 조화가 옳은 선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놔라. 사회 전체의 이익은 개인 이익의 단순 종합입니다. 이거 누구랑 차이가 나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안 배웠는데 덕윤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덕윤리에서 얘네 중에 다르다고. 덕윤리는 공동체주의거든. 너네는 아직 안 배웠다. 덕윤리는 공동체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의 총합은 그거를 넘어서요. 사회 전체 이익이. 개인의 총합 플러스 알파가 사회 전체 이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 총합이 사회 전체 이익하고는 일치합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공리주의 키워드로 나와요. 자, 사회 전체 이익은 개인 이익의 단순 종합이다. 그래서 무슨 표현도 쓸 수 있냐면 다수결 원리 뭐 이런 표현도 공리주의 키워드로 나올 수 있어요. 다수결. 여기는 최대한 머릿수 많은 사람, 이게 다수결은
최대한 머릿수 많은 사람의 최대한 그 개개인의 이익을 최대한 늘리는 게 다수결이잖아. 그래서 공리주의 원칙이 다수결 원리하고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그리고 14번은 결과주의입니다. 결과주의. 자, 누구랑 비교하냐면 칸트랑 비교해야죠. 칸트는 뭐였어? 도덕적 행위긴 행위인데 이 행위가 되려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중요했던 거지. 여기서 동기는 안 중요하고 어떤 결과를 낳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주의야. 행위에 옳고 그러면 결과에 의해 판단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밑에 칸트는 행위 결과보다 행위 동기가 중요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아래쪽에 규칙 공리주의입니다. 이 규칙 공리주의는 고전적 공리주의를 비판해서 나온 거예요. 행위 공리주의를 왜 비판했냐면 밑에 봅시다. 일단 15번은 공리의 원리를 행위의 규칙에 적용했다라고. 행위의 규칙에 적용했다. 주의가 아닌데 왜 주의라고 했냐? 그렇게 파가 공리의 원리를 행위의 규칙에 적용한다. 왜 행위의 규칙에 적용할 거냐면 행위공리주의 한계가 이렇게 비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도덕적 상식과 어긋날 가능성, 공리 괴물 대입죠. 이거는 그냥 실제로 뭐 이렇다는 건 아니고 가상의 사고 실험이에요. 내내망상인데 공리 괴물이라는 가상적 존재가 있다고 칩시다. 공리 괴물.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그 효용감도 만족감, 효용감 이런 것도 개인마다 한계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짜장면 한 그릇 먹었을 때랑 두 그릇 먹었을 때랑 만족감이 다르지. 한계 효용은 어떻게 되면 체감해요. 한계 효용 체감해 볼 수 들어봤냐? 내가 단위 효용, 단위 그 1단위 올라갈 때의 효용이 한계 효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짜장면 한 그릇 먹었을 때의 만족감이 50이면 짜장면 두 그릇 먹었을 때의 만족감이 75잖아. 한계 효용은 감소한 거예요. 왜? 한 그릇 먹을 때 50 올랐는데 두 그릇 먹었을 때 20밖에 안 올랐으니까 세 그릇 먹으면 80밖에 10밖에도 안 오르는 거지. 그래서 네 그릇째는 오히려 이제 고통이 더 늘어나가지고 이제 19분 당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75로 막 감소하겠지. 그런 느낌. 한계 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은 그 이 만족감이 무한대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공리 괴물은 가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자원을 얻었을 때 올라가는 만족감에 한계가 없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한계가 없다는 가상의 괴물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의 사회적 그 뭐랄까 재화를 이렇게 돈을 10원씩 다 뜯어가지고 공리 괴물한테 줘.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10억 있는 사람이 이런 10억 10만 원이 된다고 해서 10만 원만큼 행복하진 않잖아. 그냥 뭐 그 정도 되게 미미한 정도로 오르면은 그 효용감이 별로 많이 안 오르거든요. 그렇겠지. 근데 얘는 10만 원이 오르면 딱 10만 원만큼 계속 또 효용이 무한대로 올라. 그러면은 조금씩 다 돈을 뜯어가지고 얘한테 계속 수입하면은 사회 전체의 효용은 계속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손해를 보게 하고 얘만 이득을 보게 하는 그런 사회는 도덕적인 사회죠. 공리주의에 따르면. 이해가요? 대표적인 게 노예제예요. 노예제. 노예들 뭐 한 명, 두 명 막 이렇게 노예가 희생해가지고 백인들은 훨씬 더 쾌락이 늘려면 노예제는 도덕적인 거예요. 노예 한 명이 뭐 주인 3명, 4명 손대가지고 노예 한 명만 희생하면은 뭐 그 노예 주인들 3명, 4명이 쾌락이 증진되는데 이해가니? 그래서 우리 상식하고 어긋난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공리정보 같은 거. 그래서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하고. 두 번째, 쾌락 계산이 비효율적이다. 자, 여기서의 그 도덕적인 판단 기준이 뭐였어요? 아까 개별 행위였지, 개별 행위. 그러면 이 행위가 도덕적인지 아닌지를 매 행위마다 원래는 계산을 해야 돼. 칸트는 된다면 그렇게 살았대. 내가 항상 뭔가를 할 때 이게 사회적으로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평생 고민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된다면. 그래서 내가 뭐 말을 할 때도 이게 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늘려줄까? 내가 도덕적일까 안 도덕적일까? 계속 계산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현실적으로 좀 힘들죠.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도덕적인지 안 도덕적인지 그때마다 계속 계산기를 쫓아내야 된다고.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이해가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 나왔냐면 밑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큰
규칙을 만들다. 규칙. 그래서 규칙 공리주의예요. 규칙을 만들고 일반적으로 이게 사회적 효용을 늘려주면은 그거는 선한 규칙으로 하자. 그리고 이 선한 규칙을 따르는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야. 그래서 약간 좀 후려치는 거죠. 너무 일일이 막 계산해야 되니까 좀 짜치는 부분이 있잖아.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다. 그런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에 따르는 게 대체적으로 정의롭다. 그게 그럼 도덕적인 행위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원칙을 세울 때는 개별 행위가 아니라 개별 행위는 얼마든지 예외가 나올 수 있는데 일반적인 큰 규칙 같은 거는 대체적으로 좀 합의가 쉽잖아. 개별 행위보다는. 그래서 우리와 상식과 일치하는 그런 규칙들은 만드는 게 상대적으로 쉽다고 보는 거야. 개별 행위마다 보다는. 이해가요? 그리고 이제 규칙에만 따르면 되니까 매번 행위를 할 때마다 이게 쾌락을 느는지 줄이는지 계산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비효율적이 좀 줄어든다고 보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때때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공리를 높이는 경우도 있지만 선의의 거짓말 같은 경우 여자친구가 나 오늘 뭐 좀 살찐 것 같아 이러면 이제 아니 하나도 안 쪘어 이렇게 하는 게 선의의 거짓말이잖아. 이게 여자친구의 기분을 풀어주고 그럼 나와의 관계도 좋아져가지고 사이 전체의 쾌락을 늘려할 건데 거짓말이죠. 이해가지? 근데 대체로 거짓말을 하는 게 선의의 거짓말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사회 전체 이익을 저하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쁘다라는 규칙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에 따르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거짓말을 안 하는 게 도덕적인 행위겠죠. 그래서 대체로 거짓말은 공리를 감소시키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준수한다. 그런 거고. 그 밑에 선호 공리주의는 규칙 공리주의가 더 최근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준이 뭐였어? 아까는 개별 행위 혹은 행위의 규칙인데 여기서는 16번 개체의 선호입니다. 개체의 선호. 쾌락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게 좋아하고 싫어하고 선호죠.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쾌락 보통보다 조금 더 큰 범위인데 17번 싱어라는 사람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싱어. 생륜을 보면은 조금 머스급으로 나오는 친구인데 계속 많이 나오는 할아버지인데 윤사 개념에서 그렇게 막 자주 나오진 않고 선호 공리주의자로 나온다. 자,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모든 개체의 선호를 동등하게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동물권 중심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얘 실제로 채식주의자예요. 동물들도 고통과 쾌락을 느끼니까 쾌락, 고통이 고등주의의 특징이었잖아요. 얘네들의 선호를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번이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입니다. 이익평등 고려. 이익평등 여기 있는 이익이 그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의 선호를 반영해야 된다는 게 이익이라는 게. 그래서 동물들의 이익도 모두 평등하게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동물 중심자가 된 거지. 동물권 옹호론자가 된 거지. 그래서 동물에게도 공리의 원리를 적용했다. 그러면 이제 도덕적 배려의 범위가 원래는 인간뿐이었는데 동물에게까지 확대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거. 특히 그 비건주의자들의 성서 같은 책을 쓴 사람이에요. 동물해방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요 책 쓴 사람 이거 읽고 나서 이제 비건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왔다. 요까지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 책을 일단은 결과 비교부터 먼저 보자. 109페이지. 자, 칸트주의니까 여기는 음모론 결과론인데 칸트주의니까 누구의 철학자? 칸트입니다. 칸트. 1번이 칸트. 멋있죠? 이름 자체가 주의가 된 남자 칸트. 2번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2번 공리주의는 누구? 벤담 밀입니다. 벤담 가운데점 밀 혹은 뭐 컴마 밀 벤담 컴마 밀이라고 쓰기로 둘 다 공리주의죠. 자, 그리고 3번은 동기를 중시하겠죠. 동기. 음모론자는 동기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밑에 만족감을 이유한 기부는 윤리적 행동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겠지. 기부 자체는 선하지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동기가 중요하니까. 만족감 이런 게 아니라 도덕 법칙에 따르는 동기가 선해야 선한 거지. 4번은 결과 중심이다. 결과 중심. 결과론이죠.
행위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선한지 안 선한지 모르겠다. 근데 결과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선한 게 되는 거죠. 4번 결과 중심. 도덕적인 삶은 음으로에선 어떤 삶이냐면 5번 뭘 극복하라 그래 아까 칸트에서 기억나니? 뭘 극복하라 그랬어요? 경향성을 극복한다. 5번 경향성을 극복하고 6번 뭐에 따르는 삶이죠? 선의지에 따르는 삶입니다. 경향성을 극복하고 선의지에 따르는 삶이 선해요. 여기서의 경향성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경향성은 긍정하고 누구? 흉 이런 거. 흉은 주정주의였잖아. 감정이 중요했잖아. 그래서 인간의 감정 자체가 되게 긍정적인 개념으로 봤으니까 인간의 본성인 경향성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겠죠. 근데 칸트는 그거는 극복하고 선의지에 따라야 되니까 경향성은 부정적으로 비교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선의지는 오직 옳다는 유마로 행위를 실천하는 의지, 이걸 선의지라고 합니다. 선의지만이 선하다 이런 표현을 나죠. 자, 결과론에서는 어떤 게 도덕적인 거냐면 고통을 회피하고 7번 고통이고요. 8번 뭐를 극대화해? 쾌락은 극대화하겠죠. 고통은 줄이고 쾌락은 늘리는 게 도덕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개개인의 행복을 늘리는 게 그냥 개인적 쾌락주의는 맞다 아니다? 개인적 쾌락주의는 아닙니다. 개인의 쾌락을 늘림으로써 뭐? 연우야! 개인의 쾌락을 늘리면서 뭐? 사회적 쾌락을 증진시켜. 그래서 몇 번이었냐? 쾌락을 극대화는 맞는데 개인적 쾌락주의는 아니에요. 9번, 10번 보편적 쾌락주의라고 부르죠. 보편적 쾌락주의. 자, 음으론 아까 정식 2개, 정언명령 어떤 거 2개 있었어요? 정언명령 형식으로 제시되는 거 2개, 명령 2개. 인격주의 정식이랑 보편주의 정식 외워야 돼요. 이거는 자주 나옵니다. 자, 11번 인간을 뭐로만 대우하지 말라. 뭐로만 대우하지 말라.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라. 동시에 뭘로? 목적으로 대우하라. 그래서 인간을 도구적 가치가 아니라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봐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수단으로 대하는 게 도구로 쓰는 거예요. 도구로만 쓰지 말라고. 도구로 써도 되는데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는 형태로 도구라 쓰라고요. 13번 결과론에서는 개인의 최대선을 희생할 수 있다. 13번 희생. 사회적 윤리 관련해서 선지로 나왔어요. 개인의 최대선을 희생할 수 있다. 자, 희생 그 자체는 나를 희생한다는 거는 나의 고통을 늘리는 거잖아. 그렇죠? 고통을 늘리면은 쾌락이 줄어드는 거니까, 고통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 자체는 악이지. 근데 나의 희생을 통해서 사회 전체의 선을 그만큼 더 많이 늘릴 수 있으면 그거는 선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희생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니? 그래서 개인의 쾌락이 추구하는 게 막 절대적이야 이런 건 아니라고. 사회적인, 사회 보편적 쾌락주의잖아. 그래서 개인의 희생이 가능하다고 표현을 알아주시고. 근데 뭐랑 비교하냐면 성수를 배웠죠. 에피쿠르스는 뭐였어? 개인적 쾌락주의, 개인적 쾌락주의. 내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게 중요한 거야. 그거랑 비교해서 알아주시고. 이거 수능할 때는 전범위로 수능 윤사 칠 사람 없나? 우리 수능에서 치면 이거 전범위로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계속 비교를 해보는 거야. 14번 네, 둘 다 공통점인데 보편적 도덕 원리가 존재합니다. 보편적 도덕 원리가 존재해요. 근데 이 보편적 도덕, 이 맨날 칸트랑 벤담이 공통적으로 나와요. 공리주의랑 칸트 공통적으로 보편적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 오른손으로 나올 거예요. 애들이 근데 계속 틀리고 칸트 같은 경우도 좀 맞는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이제 막 주관적이고 감각적이고 그때마다 행위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보편적 도덕 원리가 존재하나? 존재하지 뭐. 공리의 원리가 보편적 도덕 원리잖아. 최대다수의 행복을 늘려라. 이게 그 자체가 도덕 원리잖아요. 그래서 보편적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 인데 음모론에서는 15번 도덕 법칙, 16번 실천 이성 이런 게 보편적 도덕 원리야. 자, 공리주의에서는 공리의 원리가 보편적 도덕 원리입니다. 공리의 원리는 쾌락, 행복을 늘리고 고통, 불행을 줄이는 건데요. 다른 말로는 최대 행복의 원리라고 불러요. 자, 공리주의 선지 4개밖에 없네. 4개만 봅시다.
111페이지. 자, 공리주의에서는 사회적 유연성의 산출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맞니? 사회적 유연성의 산출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삼아야 한다. 공리주의에서. 유용성. 사회적으로 유용한 게 도덕적인 거죠. 유용성을 산출하는 거. 사회적 유용을 이렇게 쓸모 있음을 늘리는 게 도덕적으로 선한 거고, 그게 도덕 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1번은 맞는 내용이고, 그래서 2번 공리주의에서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척도를 결과의 유용성으로 본다. 맞니? 이랑 같은 말이네. 그래서 공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척도가 결과가 얼마나 쓸모 있느냐라는 거죠. 유용하냐 안 유용하냐, 이게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 둘 다 봅니다. 벤담은 정신적 쾌락은 감각적 쾌락과 달리 양적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맞니? 벤담은 애초에 질적 쾌락을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질적 쾌락이든 양적 쾌락이든 전부 다 질적으로 같다고 봐요. 그래서 뭐 정신적 쾌락이든 육체적 쾌락이든 감각적 쾌락이든 간에 전부 다 계산 가능한 거예요. 연우 아까 쾌락 계산 뭐 7개 뭐였지? 외워라. 민지 아까 7개 뭐 있니? 쾌락 계산법. 뭐 당지, 화근, 다순범. 정보가 뭐라고? 방지, 화근, 다순범. 외워야 돼. 이런 걸로 계산을 했다. 4번 칸트와의 공통점인데, 행위의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보편적 원칙은 존재한다. 맞니? 아까 여기 공통점으로 나오자 그랬죠. 보편적 도덕 원칙. 칸트는 뭐라고? 사원 의지, 도덕 법칙이라고 보고, 공리주의에서는 공리의 원리, 혹은 뭐 최대 행복의 원리, 이런 게 보편적 도덕 법칙이었다. 2분 남았는데 이어서 합시다. 자, 내가 동양 철학 할 때 얘기했어요. 4에서 6세기, 기원전 4에서 6세기가 무슨 시기라고? 기원전 4에서 6세기. 공자님이랑 부처님이랑 소크라테스 때가 다 같은 시기 사람이 됐죠. 그래서 공자, 맹자, 순자 쭉 몇 세대 이어지는 거야. 부처님에서 뭐 그 소승불교, 대승불교 하면서 쭉 몇백 년간 이어지는 거. 그리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헬리니제까지 쭉 요 시기가 전부 다 철기 시대. 추구의 시대라고 얘기했죠. 인류 역사상에 사상적 기둥들이 만들어진 시대라고. 기억나니? 동양 철학을 했지 않나? 얘기하면 기억나니? 처음 듣는 얘기야? 정복이 얘기하지 않았나? 너 그때 그걸 안 했구나. 방학 때는 얘기를 안 했나 보네. 추구의 시대라고 불러요. 기원전 4세기에서 BC 4세기에서 BC 7세기에서 한 4세기 가야 됩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 시기에 뭐 서양에서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애들 왜 나오고, 동양에서는 공자, 맹자, 순자, 제자발자로 왜 나오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갑자기 그 인도에서는 왜 부처님 불교 같은 게 사상이 많냐, 철학이 많냐, 요 BC 7세기경에 처음으로 철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거든. 이해가니? 청동기 시대는 무기 뭐 가지고 싸워요? 청동기 시기에 농기구 뭐 썼니? 석재 농기구 썼죠. 반달, 돌칼 썼잖아. 청동기 시대에. 마찬가지로 무기도 석재 무기 썼어요. 석재 무기. 돌로 된 무기를 썼다고. 그러면 이렇게 막 때려. 그러면은 뼈가 부러지고 피멍이 들더라도 피가 튀고 막 그렇진 않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이 바로 끊어지고 그러진 않는다고. 이해가요? 그래서 전쟁도 이렇게 막 규모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인구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전쟁을 해도 아직 감호의 도리가 막 살아있는 그런 시기랬죠. 그래서 막 그 공자 춘추 시기까지만 해도 옆 나라에서 쳐들어오면 마을 다닙니다. 사실 옆 부족, 옆 나라에서 쳐들어오면은 뭐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언덕을 따가가지고 이제 전차 같이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땅을 골라주고 막 그렇게 했다고. 근데 철기 시대가 되니까 어때? 철기 시대가 되니까. 철기 시기가 되면은 일단 철제 농기구를 쓸 수 있단 말이야. 철제 농기구를 쓰면 생산량이 막 급증하겠죠.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전쟁이 활발해지겠지. 전쟁이 활발해지니까 철제 무기를 쓰게 돼. 철제 무기를 쓰면 이제 막 피가 튀고 살이
막 이렇게 막 으깨지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이제는. 전쟁이 되게 막 규모도 엄청 커지고 막 되게 잔혹해져요 전쟁이. 이전에는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던 혼란기가 찾아온단 말이야. 여기서는 제자 백가시기, 여기는 뭐 16국시기라고 있어요. 인도 시기에 비슷한 시기입니다. 16국 분쟁 시기, 여기는 페르시아 전쟁 많은 게 나타나는 시기야. 이해가요? 그래서 오이씨 세상이 너무 살기 막 빡빡하고 막 힘들어졌네. 이 혼란기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휴게 시대가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해가니? 자,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 갑니다. 일단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처음에 1번이 자연 철학이었어요. 자연 철학. 최초의 철학에서는 처음부터 사람, 뭐 사회, 진리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서양 철학에서는 뭔가 세계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 현상, 세상의 만물은 뭐지? 근원은 뭐지?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이게 그냥 뭐 연기라거나 불교죠. 도라거나 이런 추상적인 관념 그 자체로만 정의하고 이게 한데 뭉뚱그려져서 뭐 조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세상에 대한 본질에 대한 탐구 그렇게 이런 게 그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 동양에서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내에서의 개개인 간의 상호 관계, 서로 간의 뭐 그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그런 게 더 중요했던 곳이었고 동양이. 서양에서는 반대로 이 자연 세상에 대한 탐구 같은 게 되게 많이 발달했단 말이야.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자연 철학이 여기 뭐 만물의 근원은 뭐다? 원자다. 그러니까 고리토스.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뭐 여기 나오는 헤라클레이스테스. 그다음에 탈레스. 만물의 근원은 무이다. 자연 현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먼저 시작된 거예요. 이전에는 어떤 거였냐면 이전에는 그리스 신화 이런 거였죠. 신화적 세계관에서 자연처럼 그래서 자연처럼 세계와 뭐 세상과 자연에 대한 그 근원에 대한 탐구 같은 거죠. 신화적 사고관을 탈피하면서 뭐 철기가 도래하면서 이제 뭐 과학적 사고 방식 이런 것도 발달을 한 거죠. 그래서 신화적 사고관에서 세계와 자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세상의 근원은 뭐 물이다, 불이다, 원자다, 뭐 이런 자연철학이 발전하게 된다. 자, 그러고 나서 자연철학은 철기 시기에 초창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 전쟁 이런 거 하고 나면서 이제 인간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 간의 뭐 분쟁이라는 뭐 관계의 문제, 인간에 대한 문제로 좀 관심이 옮겨가게 돼요. 이게 인문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피스트라거나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전부 다 인문 철학자로 나와요. 소피스트랑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차이점이 많거든요. 거의 다 차이점인데 공통점 하나는 둘 다 사회 현상, 인문 현상, 인간의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가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해가니? 다 인문 철학. 뭐에 대비돼서? 자연 철학에 대비돼서. 괜찮죠? 그래서 신화적 사고관에서 자연 철학으로 넘어갔고 자연 철학에서 인간 윤리와 관심을 가지는 인문 철학으로 넘어온 거야. 이게 소피스트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인물들인 거지. 자, 그러고 나서 요 서양 나라들 특징인데 이렇게 유럽 주도입니다. 그리스가 어디냐면 여기 이탈리아 반도, 그리스, 발칸반도, 여기가 아나톨리아 반도, 터키 막 이런 쪽입니다. 이쪽 지역이 초반에 이제 그리스 지역이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서양 문명이 처음으로 발달한 지역들은 다 반도 지역이에요. 반도 지역. 반도 틈 뭐라고? 반도에는 뭐가 많아? 산이 많아. 우리나라잖아. 우리나라 반도 틈 산이 많다. 맞죠? 여기도 산이 많은 지역이에요. 산이 많고 막 해안선이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같이 거대한 중앙 집권 국가가 만들어지기 어려워. 어떤 형태로 국가가 만들어졌다? 폴리스 형태. 위에 뭐, 산 위에 뭐, 아크로폴리스라는 신전, 산 밑에 뭐, 아고라라는 광장 합쳐서 뭐, 여기 한동안에 폴리스. 마을 단위 국가입니다. 이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마케도니아 이런 거 전부 다 폴리스. 근데 여기는 나라 크기가 작다 보니까 직접 민주주의 정치를 한 거죠. 직접 민주주의 정치를 하다 보니까 국가 의사결정 사실은 이렇게 동 단위인데 동 반상이 하듯이
마을을 운영하는 거, 국가인데 마을 단위 국가인데요. 마을을 운영하는 거를 시민들이 중앙에 광장에 모여가지고 직접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합시다 의견을 내고 거기서 거수 투표를 직접 해가지고 500인 회의라고 해요. 거수 투표를 해가지고 하자 말자 결정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 말솜씨가 되게 중요한 시대예요. 요 아테네에서 직접 민주주의 시대 이해가요? 그리고 개개인들이 뭐 소송을 걸고 내가 변호를 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이 얘를 이제 탄핵을 시키고 도편 추방제 기억나죠? 그런 걸 다 뭘로 했냐면 다 연설을 가지고 결정했어요. 연설을 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직접 민주정치로 얘를 추방시킵시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왜 이렇게 해서 추방시켜야 됩니다 라고 하면 이쪽에서 지목 당한 사람이 이것은 부당한 모함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변론하고 나서 이쪽에서 사람들끼리 손 들어가지고 추방시키자 말자 이렇게 결정합니다. 소크라테스도 사형당했잖아. 아테네 민주정치 때문에. 이게 사형시키자 해가지고 독배 마시고 죽은 거죠. 소크라테스가. 그거 할 때 소크라테스가 변론하고 나서 280대 220으로 사형당했어요. 280명이 사형시키자고 해가지고. 이해가요? 그런 시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이 항상 정치적 목숨을 위협받고 그 다음에 내가 언제 소송에 휘말릴지 모르고 그리고 내 의사를 개진해가지고 정치적 뭔가를 하려면은 항상 말을 하고 연설을 하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게 중요한 시대예요. 직접 민주주의 시대. 이해가요? 그래서 이 연설을 가르치는 그때 당시 일타 강사들을 뭐라 하냐면 소피스트라고 그러죠. 이 소피스트 뜻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뭘 사랑하는 거? 철학이 영어로 뭐야? 정보가 철학이 영어로 뭐라 그러니? 필라소피라고요. 필라소피인데 PH 필라소피 이렇게 쓰지. 이 필라가 필로스라는 뜻이고 이게 사랑하다는 뜻입니다. 필리아가 지식이라는 뜻이고 지식. 그리고 소피아가 사랑이라는 뜻인데 지식을 사랑하는 게 소피스트야. 그러니까 필라소피가 지식을 사랑하는 게 철학입니다. 철학. 그리고 소피스트는 사랑하는 사람, 뭘? 지식. 철학자. 괜찮죠? 그래서 요 소피스트들이 변론술, 수사, 웅변술 이런 걸 가르치는 강사들이에요. 강사.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돈 받고 막 연설 가르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재판에서 이기고 말싸움에서 이기고 변론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 없어? 자, 내가 말로 논리로 상대방을 찍어 눌러가지고 혹은 연설을 통해 가지고 대중들을 감동시켜가지고 내가 얘보다 찬성표를 많이 얻어내는 게 중요한 시대라면 절대적인 진리가 있을까 없을까? 절대적 진리 없어. 절대적 진리는 진리라는 건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상대방의 호응을 얻어내고 못 얻어내고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가니? 그래서 프로타고라스가 나오거든요. 인간의 만물은 적도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프로타고라스와 관련된 유명한 사람가 있습니다. 얘는 인간은 외워라. 전혀 나오는 멘트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상대주의죠. 인간은 여기 나와요. 2번 인간의 만물의 척도. 2번이 프로타고라스. 얘와 관련된 유명한 약간 썰 하나가 좀 내려오는 게 고데이 딜레마라고 하는 건데 얘가 이제 이름난 웅변술 1타 강사였거든. 그래서 나한테 웅변술을 배우면은 재판 소송 이런 거 하면 다 이긴다. 여기 공부를 해가지고 제자한테 찾아왔어. 아가씨. 에우 아틀라스라는 청년이 몰라. 에우 아틀라스가 나는 너한테 웅변술을 배워가지고 난 뛰어난 나도 이제 웅변가가 되고 싶은데 내가 지금은 아무런 돈이 없다. 근데 웅변술을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프로타고라스가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야 네가 나한테 연설을 배우면은 넌 나중에 무조건 재판 가가지고 재판을 맡으면은 재판을 수임한다 그러면 재판을 맡아가지고 변호사로 승소를 할 건데 승소를 하면 첫 번째 받는 재판의 수임료는 다 내 수강료로 바쳐라. 내가 열심히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 이거 따라오겠니?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에오 아틀라스가 이렇게 뭐 계약을 딱 맺고 나서 열심히 막 배웠거든요. 그래서 프로타고라스가 에오 아틀라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설에 관련된 지식을 다 전수를 한 것이. 그러고 나서 에오 아틀라스는 음악가가 됐대요. 음악가. 원래 약속이 뭐였어요? 내가 처음으로 맡은 재판에서 승리하게 되면, 승소하게 되면 그 재판의 수임료를 얘한테 수강료를 바치는 거잖아. 그러면 재판을 맡아가지고 이겨야 수임료를 내는데 재판을 음악가가 갑자기 된다니까? 재판을 안 받는다니까? 얘는 열심히 가르쳐놓고 아무런 수강료를 못 받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프로타고라스가 에오 아틀라스를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해가지고 둘 다 이렇게 딱 재판정에 섰어. 둘 다 재판정에 서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마주보면서 둘 다 이렇게 웃고 있더라고요. 얘는 얘를 보면서 막 깔깔 웃고 있고, 얘도 얘를 보면서 꽉꽉 웃고 있고. 왜 웃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프로타고라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원래 약속이 에오 아틀라스는 첫 재판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재판의 수임료를 나한테 수강료로 지불하는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재판정에서 판사가 자 에오 아틀라스에서 승소 판결을 내리면은 이 승소 판결에 대한 그 약속 따라 원래 이기면 수임료를 지불하는 거잖아. 그렇죠? 너는 그러면 재판에 승리했으니까 나한테 수강료를 지불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원래 승리를 하면은 그 첫 재판에 승리한 수강료를 나한테 납부하는 거였으니까 납부를 해야 되는 거지. 얘가 이기면. 반대로 패소를 해. 에오 아틀라스가 재판에서 패소를 하면 너는 재판에 졌으니까 나한테 수강료를 지불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헐헐헐 웃고 있는 거. 에오 아틀라스는 반대로 왜 웃고 있겠니?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되죠. 얘는 재판에서 이기면은 재판 결과에 따라 수강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 근데 재판에 지잖아. 그러면 얘랑 맺은 계약 약속에 따라 이겨야 재판 지금 수강료를 지불하는데 그럼 수강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해가요? 그래서 둘 다 뻘뻘뻘 웃고 있잖아. 이게 소피스트입니다. 이해가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런 멘트들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이런 시기에 어떤 시기인지 이런 설화들이 내려올 정도의 시기라는 그 뉘앙스만을 이해하세요. 여기 나오는 멘트들은 다 외우세요. 자, 프로타고라스 상대주의고 인간은 만물의 척도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 뭐랑 반대되는 거는 상대주의입니까? 보편주의랑 반대되는 거지.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이 이런 식으로 막 말장난하는 거를 소크라테스가 되게 싫어했거든. 얘는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피스트 한 거 정반대로 가면 다 소크라테스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주의 반대말로 보편주의 진리가 있다 주장할 거고. 3번은 고르기아스라고 적으세요. 고르기아스입니다. 고르기아스라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무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해도 알 수 없다. 알 수 있다 해도 전할 수 없다. 내가 뭔가 지금 인식하고 있잖아요. 커피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거를 커피라고 보고 있는데 이 커피가 진짜 커피로 존재하는지를 알 수 없다고. 내가 그냥 커피가 아닌데 커피라고만 느낄 수 있는 걸 수도 있잖아. 알 수 없다고. 이 커피가 진짜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게 커피가 진짜 혹시나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도 그 커피의 원형을 내가 제대로 인지하고 커피라고 느끼고 있는지 그것도 알 수 없다고. 이해가니? 이거 뭐 이게 이거는 지금 동그라미 보이지만 이게 네모로 보이고 세모로 보이지만 저 멀리서 10km 밖에서 보면 다 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거 커피라고 생각하고 먹고 있는데 사실은 커피가 아니라 뭐 다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걸 커피로 착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인지할 게 있더라도 그걸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제대로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인지하더라도 그거 내가 너한테 내가 인지한 이거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 전달 과정에서 아무런 오류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어. 이해가니?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진리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내가 인식할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걸 내가 혹시나 인지하더라도 내한테 전달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진리는 없는 거죠. 대의주의입니다. 이해가요? 요런 시대예요. 요런 시대. 괜찮니 영우야? 괜찮니? 좋아. 그래서 반대는 뭐야? 회의주의니까 절대주의겠지. 소크라테스가 절대주의니까 절대주의를 추구하는 거지. 그리고 4번은 사람 이름까지만 알 필요도 없고 사실은 이런 멘트들을 봤을 때 이게 소피스트라는 건 아닌데 소피스트 얘기입니다. 정의의 강자 얘기다. 트라시마코스.
외울 때는 이렇게 트라우마 걸렸다. 그래서 그거 아세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니까. 약간 찐따가 맨날 이렇게 그 강자한테 맞아가지고 아 이제 정의라는 건 결국 강자의 이익이구나 하면서 트라우마 걸렸다 생각하시는 거죠. 프로타고라스는 이렇게 프로토스 알죠? 스타크래프트 아니?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모르니? 프로타고라스. 나는 스타 세대이긴 해서 스타크래프트에 보면 프로토스, 테란 저거 있거든요. 근데 인간이 만물의 속도이기 때문에 이제 세 종족 중에서는 테란이 짱이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아 프로토스, 포라스 이렇게. 프로토스 안 좋다, 프로토스 꼬랐다 이렇게. 테란이 짱이니까 인간이 만물의 속도라고 했어. 고르기아스는 이거랑 전혀 관련 없는 얘기긴 한데 오르디우스의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오르디우스의 뭐 누가 풀었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칼로 내리쳐서 들어는 봤죠. 알렉산더가 아무도 이 매듭을 푸는 자가 뭐 세상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풀려고 그랬는데 안 돼가지고 칼로 잘라가지고 풀어가지고 이제 그 동방어정해가지고 세계를 대제국을 건설한 거 들어는 봤지. 아무 관련이 없거든. 아무 관련이 없는 얘기는 좀 비슷하잖아. 그래서 고르디우스 풀 수 없다. 고르디우스 매듭 풀기 어려운 거. 그래서 고르기아스 회의주의 이렇게 보세요. 이제 이런 느낌이고. 드라시마코스 트라우마 걸린다. 인간은 정의는 강자의 이익 이런 거 보면은 요 당시 소피스트들이 생각했던 사상 체계를 알 수 있지. 상대주의고 회의주의고 혹은 뭐 현실주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진리란 절대적 진리는 없는 거야. 다 상대적인 거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따라 달린 거. 이해가지? 근데 거기에 이제 누가 불만을 가지고 있었냐면 소크라테스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뭘 했냐면 도장깨기를 했어요. 소크라테스. 이 소크라테스와 관련된 유명한 설화도 하나 있습니다. 이게 소피스트들 찾아가가지고 야 네가 그렇게 뭐에 대해서 잘 안다며 똑똑하다며 그래서 실제로 물어가지고 이런 느낌이야.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를 가가지고 막 나는 되게 잘났고 막 되게 이름 나는 일타 강사고 말고 얘기가 없으니까 가가지고 소크라테스 물어본 거예요. 진리란 무엇입니까? 소피스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리란 상대적인 것이다. 그럼 소크라테스가 그렇다면 당신은 진리를 모르는 거고. 진리를 모르는 거죠. 왜? 진리라는 게 절대적인 진리지 상대적인 게 진리가 될 수 없잖아. 근데 상대적인 게 진리라고 하니까 당신은 진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네. 저는 진리는 절대적인 게 진리인데 왜 내가 상대적으로 얘기를 했지? 이러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걸 깨닫는 거죠. 이거와 관련된 유명한 썰이 있어. 여기서 케팔로스라는 당시의 유명한 소피스트입니다. 그래도 얘는 이건 당대 그리스에서 좀 널리 떠돌던 인식이었는데 얘가 정의는 각자의 몫을 돌려주는 게 이게 정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케팔로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찾아가가지고 소크라테스가 케팔로스 찾아간 거야. 당신이 정의라는 거는 각자의 몫을 주는 게 정의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도둑질을 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입니까? 모르니까 당연히 도둑질을 하는 게 왜 정의로워? 정의롭지 않은 거지. 부정의한 짓이지. 라고 대답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그렇죠. 도둑질은 부정의한 것이군요. 근데 당신이 각자의 몫을 주는 게 정의로운 것이라면서요.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끼를 하나 빌렸어. 무기를 하나 빌렸어. 무기를 하나 빌려가지고 도끼를 해가지고 도끼를 하나 빌린 다음에 내가 나무를 잘 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그 도끼를 빌려준 친구가 며칠 지나서 나한테 찾아오더니 되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빠져가지고 너무 지금 상심이 크거나 분노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이 도끼를 다시 돌려달라고 그래. 근데 지금 내 상태를 봐하니까 도끼를 돌려주면 누군가를 살인을 하거나 아니면 자살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당신은 정의가 각자의 몫을 돌려주는 게 정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끼를 돌려주는 것은 정의로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케팔로스가 대답을 이게 어버버 처음 했거든. 어버버 해가지고 옆에 있는 케팔로스 아빠가 와가지고 아빠가 대신 대답을 해줘. 자, 정의는 각자의 몫을 주는 건데 원래 나한테 도끼를 빌려준 사람은 나한테 도끼를 빌려준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뭘 빌려준 거야? 이로움을 빌려준 것이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로움 도끼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을 나한테 준 거잖아. 근데 내가 얘한테 도끼를 돌려주면은 이로움을 빌렸는데 해로움을 돌려주는 거잖아. 그렇지. 자살을 하거나 혹은 남을 해칠 것 같으니까.
얘한테는 손해가 되는 걸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몫을 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정의로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돌려주지 말아야 된다. 대답을 되게 잘했죠. 2000년, 2500년 전에 이런 거 물었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 대답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다면 남이 전쟁터에서 남이 나한테 쳐들어와가지고 내 물건을 훔쳤을 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는 정의로운 일이 아닙니까? 그렇잖아. 남이 나한테 해로움을 끼쳤으면 이 이로움을 받았을 때 이로움을 돌려주고 해로움을 받으면 해로움을 돌려주는 게 정의로운 거라며.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줘야 되니까. 그럼 남이 나한테 해를 끼쳤으면 나는 물건을 훔치는 게 정의로운 거잖아.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아무 말을 못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도장 깨게 하고 이런 거죠. 소피스트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정기적 진리가 없잖아. 홍길동은 의적인 거예요. 이해가니? 로빈훗이 의적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그거는 그냥 도둑질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가니? 그냥 도둑질은 나쁜 거지. 뭐 이렇게 부자한테 물건 훔쳐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준다고 도둑질이 정당화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소크라테스가 한 이런 짓거리를 도장 끼고 다닌 걸 뭐라 그러냐면 문답법이라고 합니다. 문답법. 이거를 질문하고 답을 얻는 방식이죠. 그래서 질문과 답을 통해 가지고 얘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답을 얻어내는 거예요. 너 진리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진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론으로 문답법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 문답법을 뭐라고 불렀는지 같은 말입니다. 산파술이라고 불렀어요. 산파가 뭐니? 요새는 잘 안 쓰는 용어긴 한데 요새는 산부인과 생겨가지고 인간은 되게 인간 여성이 자식을 낳는 게 사실은 남의 도움을 안 받으면 자연적으로 혼자서 애를 낳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원숭이는 혼자서 이렇게 뒤로 받아가지고 애를 낳을 수 있거든. 근데 사람이 직립보행하게 되면서 인간 뇌는 커져도 머리는 되게 큰데 골반이 좁아져가지고 혼자 애를 못 낳는데요. 그래서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 된 이유가 필연적으로 인간이 이제 직립보행하면서 혼자서 애를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 인류학적으로는 그래요. 어쨌든 마침 소크라테스 어머니가 산파였어요. 그래서 다른 그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아이를 받아주는 역할이 산파의 역할이거든요. 마치 그래서 아이를 놓아주듯이 진리가 태어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문답법이에요. 그래서 산파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이거 소크라테스의 방법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소크라테스가 이 얘기했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뭔 얘기입니까? 뭘 알라는 거야?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뭘 알라? 너 자신을 멍청함을 알라. 이 말입니다. 이 다 나오는 내용들이야. 이걸 무지의 지 혹은 무지의 자가 이렇게 불러요. 무지의 지형, 무지의 지. 자, 문답법은 결국 뭐예요?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으라는 거잖아. 뭘 통해서? 이게 문답을 통해 가지고 너가 잘못된 지식을 알고 있는 거잖아. 잘못된 지식을 알고 있는 거를 비워내야 참된 지식을 넣을 수 있겠지. 여기 동전이 막 가득 차 있잖아. 거짓된 지식이면 500원짜리밖에 안 되는 지식이란 말이야. 쓰잘데기 없는 지식들. 그 500원짜리가 가득 차 있는 거를 비워내야 여기에 10만 원짜리 지폐를 넣을 수가 있는 거지. 동전 가득 차 있는 거를. 그거를 비우는 게 이거예요. 이해가니? 산파술 문답법. 자,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얘는 지식이 절대성을 강조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온 거죠. 5번 주지주의입니다. 주지주의. 5번은 주지주의. 모든 악행의 원인은 뭐다? 네가 멍청해서야. 그래서 너 자신의 멍청함을 깨닫으라고. 그래야 진리를 알 수 있고 진리를 알아야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해야 도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이 얘기인 거지. 괜찮아요? 자,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 모든 악행의 원인은 무지이기 때문에 이 악행을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선행을 하고 그래야 행복하고 도덕적이어야 행복하거든요. 지덕도 파괴를 하면서. 그래서 뭘 하라는 거야? 무지를 깨달으라. 6번이 무지의 자가입니다. 여기 나이죠. 너 자신의 멍청함을 알라. 이 얘기야.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별명이 뭐냐면 시간이 장난하네요. 그 신탁이 내려와. 폴론 신탁이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플라톤이 쓴 책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책 제목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아테네 신탁이 들어갔는데 모든 그리스인 중에서 모든 아테네인 중에서 소크라테스가 가장 현명하다 이런 신탁이 들어갔어. 근데 소크라테스가 이 얘기를 듣고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나는 스스로 생각하기 되게 멍청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인데 왜 아테네에서 가장 내가 현명하다는 것일까? 그래가지고 좀 똑똑하다는 사람 다 찾아가지고 이직거리를 한 거예요. 이해가요? 문 닫고 삼파수를 하고 딱 돌아보고 나니까 뭘 깨닫는 거야? 아, 저 사람들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있구나. 근데 나는 뭐 내가 뭘 모르는지는 알아. 그래서 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난 내가 뭘 모르는지는 아니까 내가 멍청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하다. 제자가 이게 스승 약간 신격화하고 뭐 이렇게 좀 올려치기 하면서 쓰는 내용이야. 그런 거. 너 자신을 무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지에 이르는 방법 7번 산파술. 같은 말로 문답법입니다. 산파술. 그리고 8번 지행 합일 지덕복 합일설이라고 보세요. 지덕복 합일설. 지덕복 합일설. 뭔 말이랑 같으면 지행합이랑 같아요. 아까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선을 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지. 내가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선한 행동을 하는 게 도덕적인 거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게 행복한 삶이야.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그래서 지혜로운 것과 행복한 것과 덕이 있는 삶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덕복 합일설이라고 합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나중에 뭐라고 비교를 할 거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가지는 거는 행복하기 위한 예비 단계야. 실천을 이 덕을 먼저 가지고 그걸 실천을 해서 내가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인데 이 목적을 행복에 이르기 위한 예비 단계로서 덕이 필요한 거거든. 근데 소크라테스는 두 개 같은 걸로 봐요. 지덕복 합일설, 지행합일설. 그래서 참된 알은 덕이고 이 덕은 이성의 탁월함을 말해. 그래서 계속 지혜를 강조하는 거잖아. 지덕복 합일설이니까. 참된 이성의 탁월함이 덕이고 이 덕이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이야. 자, 그걸 위해서 9번에 알미란 영혼의 돌봄 맞나? 영혼의 돌봄 이런 걸 강조하는데 맞네. 영혼의 돌봄 9번에 영혼의 돌봄이라고 쓰세요. 영혼의 돌봄 혹은 영혼의 수련을 통해 얻어진 통찰이 알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지혜. 이 영혼의 통찰, 영혼의 돌봄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참된 거짓된 지혜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내가 잘못한 줄에서 벗어나서 내가 참된 알므로 나가기 위한 노력이 영혼의 돌봄이야. 이 단어를 기억해주세요. 소크라테스의 키워드로 나옵니다. 영혼의 돌봄. 지덕복 합일설과 영혼의 돌봄을 강조했다. 소크라테스. 여기까지 합시다.